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닿지 않는 뒷골목에 위치한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린 블루문이라는 반은 그 이름처럼 우울하고 습한 공기를 품고 있었다. 한재인은 구두굽이 썩은 나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주위를 조심스럽게 두리번거렸다. 이곳은 평생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받으며 자라온 그녀가 발을 들일 만한 장소가 결코 아니었지만 절박함이라는 감정은 때때로 사람을 가장 낯선 곳으로 이끌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를 위험한 도박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실패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었다. 한울건설의 막내딸이라는 타이틀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지만 실상은 쓰러져가는 집안을 지탱해야 하는 무거운 짐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블랙스톤 홀딩스의 대표 강도진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고 제이는 그 결혼이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강도진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미친 개라고 불리는 남자였다. 그런 위험한 인물에게 인생을 저당 잡히느니 차라리 미친 짓을 저질러서라도 이 끔찍한 혼담을 반드시 깨트려야만 한다고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이자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곳에 한 남자가 홀로 앉아 독주를 들이키고 있는 모습이 제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낡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아무렇게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주변의 취객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주변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제이는 직감적으로 저 남자라면 자신이 계획한 엉망진창인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수행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제이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감추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쉰 뒤 천천히 그 남자에게로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남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잔에 담긴 호박색 액체만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무심함이 오히려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선이 굵고 잘생겼지만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과 입가에 맴도는 냉소적인 미소는 그가 살아온 거친 인생을 대변하는 듯했다. 제이는 용기를 내어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앉았고 그제야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옮겨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핸드백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려고 노력했다. 이 돈이면 당신이 오늘 밤 제 가짜 애인 행세를 하며 난동을 부리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이는 오늘 저녁 예정된 맞선 자리에 나타나서 자신을 스토킹하는 미친 전 남자친구처럼 행동해달라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빠르게 쏟아냈다.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도망칠 정도로 아주 질 나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이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현금 봉투와 당돌한 제안을 하는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헛웃음을 흘렸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을 뒤흔드는 블랙스톤의 대표인 자신을 고작 뒷골목 건달 취급하며 돈으로 매수하려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로웠다. 그는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제안이었지만 오늘따라 지루하던 차에 이 당돌한 아가씨의 장단에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챙기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거래를 수락하겠다는 짧은 대답을 던졌다. 몇 시간 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제이는 단정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깍지 낀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맞선 상대인 강도진이라는 남자는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그녀는 아까 그 건달이 제 시간에 와서
깽판을 쳐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부모님은 상대방의 배경과 재력에 대해 칭송하며 이번 결혼이 성사되면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약속 시간을 정확히 1분 남겨두고 무거운 원목 문이 열리며 직원의 안내를 받은 한 남자가 룸 안으로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넘긴 헤어스타일을 한 그는 걸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실내의 공기를 압도했다. 아까 바에서 보았던 가죽 재킷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 특유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제이는 숨을 들이켜며 들어오는 남자를 바라보았고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들어온 남자는 정중하게 제이의 부모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블랙스톤 홀딩스의 대표 강도진이라고 소개했다. 그 목소리는 아까 뒷골목 술집에서 거래를 수락하던 그 남자의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제이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향해 아주 짧고 은밀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사악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신이 돈을 주고 고용한 건달이 바로 오늘 자신이 파혼해야 할 대상인 강도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이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제이의 심장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불규칙하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감각이 무뎌진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불과 몇 시간 전 뒷골목 허름한 바에서 만났던 그 건달이라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강도진이라는 이름표를 단이 남자가 보내는 서늘하고도 비릿한 눈빛은 그가 동일 인물임을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테이블 아래로 숨긴 그녀의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고 부모님은 그저 거물급 인사가 제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비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제이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아 그저 입술만 깨물 뿐이었다. 강도진은 제이의 창백해진 얼굴을 즐거운 듯이 감상하며 여유롭게 와인잔을 들어 올렸고 그 모습은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잔인해 보였다. 그는 짐짓 예의 바른 척하며 제이의 아버지인 한 회장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말투에는 상대를 묘하게 하대하는 듯한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제이는 그가 언제쯤 자신이 건넨 돈 봉투 이야기를 꺼내며 이 자리를 난장판으로 만들지 몰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천천히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했는데 그 칼질 소리조차 날카로운 흉기 소리처럼 들렸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기묘하게 흘러갔는데 도진은 제이가 부탁했던 무식한 깽판 대신 훨씬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한울건설의 재무 상태가 엉망이라는 점을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며 지적했고 한 회장의 경영 방식이 얼마나 구시대적인지를 냉철하게 비판했다. 그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이었기에 제이의 부모님은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질 뿐이었다. 제이는 그가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묘한 패배감을 느꼈다. 도진은 한 손으로 턱을 캐 채 제이를 빤히 쳐다보며 이제 본격적으로 연극을 시작해볼까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갑자기 제이의 접시에 자신의 몫인 고기를 덜어주며 마치 소유물을 다루듯 거칠고 강압적인 태도로 억지로 먹기를 강요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정한 연인 사이의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행동에는 명백한 폭력성과 지배욕이 깔려 있어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제이의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블랙스톤이라는 거대한 뒷배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애써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두 사람 사이가 참 좋아 보인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기막힌 상황을 끝내기 위해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떼려던 찰나였다. 도진이 먼저 선수쳐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늘은 이만 일어나 봐야겠다고 선언했고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는 제이의 손목을 낚아채듯 강하게 움켜쥐며 자신들은 따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먼저 실례하겠다고 통보하듯 말했다. 한 회장 부부는 당황하면서도 두 사람이 따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고 제이는 반항할 새도 없이 그에게 질질 끌려 나가다시피 룸을 빠져나왔다. 호텔 로비로 나오는 동안 제이는 도진의 손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호텔 입구에는 이미 그의 수행원들이 대기시킨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고 도진은 제이를 뒷좌석에 거칠게 밀어 넣은 뒤 자신도 따라 탔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 단둘이 남겨지자 제이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도진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차단막을 올린 뒤 재킷 안주머니에서 익숙한 봉투 하나를 꺼내어 그녀의 무릎 위로 툭 던졌다. 제이는 자신의 무릎 위에 떨어진 두툼한 현금 봉투를 바라보며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오늘 낮에 그를 싸구려 건달로 오해하고 건넸던 바로 그 돈이었고 이 상황은 그녀 인생 최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삐딱하게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자신이 오늘 의뢰받은 대로 충분히 무례하고 밥맛 없게 행동했는데 마음에 들었냐고 비꼬았다. 제이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도대체 왜 자신을 속였냐고 따져 물었다. 도진은 제이의 당돌한 태도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속인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고 정정해 주었다. 그는 차가운 도시의 야경이 스쳐 지나가는 창밖을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시선을 제이에게 고정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늙은 이사들이 결혼을 빌미로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자신에게는 적당히 이용할 수 있는 허울뿐인 아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제이가 보여준 그 무모함과 깡다구라면 자신의 파트너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제이는 그의 제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도진은 만약 제이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한울건설의 부채를 모두 정리해주고 그녀를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제이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와 가족의 생존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악마와 손을 잡는 대가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갈등의 뎁에 빠져들었다. 도진은 제이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어내고는 결정타를 날리듯 한울건설이 당장 다음 주에 만기되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 처리될 것이라는 1급 정보를 흘렸다. 제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충격에 휩싸였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회사의 위급한 상황을 숨기고 있었다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결국 그녀에게 선택권 따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나 다름없었고 살기 위해서는 눈앞의 괴물과 손을 잡는 수밖에 없었다. 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약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도진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차는 어느새 한강변의 한적한 주차장에 멈춰섰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도진은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보이는 계약서를 꺼내들며 구체적인 조항들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계약 기간은 이 사회가 잠잠해질 때까지이며 서로의 사생활은 간섭하지 않되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인꼬부부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제이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훑어보며 자신이 지금 인생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제이가 계약서 하단에 서명을 마치자 도지는 만족스럽다는 듯 서류를 다시 챙겨 넣으며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의외로 뜨거웠고 제이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맞선 상대를 넘어 생존을 위해 서로의 등을 맞대야 하는 공범자가 된 것이었다. 도지는 운전기사에게 다시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차는 어둠을 뚫고 제이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지는 차문을 열어주며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겼고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제이는 멍한 정신으로 차에서 내려 멀어지는 세단의 붉은 미등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서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손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만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가시밭길을 예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방으로 들어온 제이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강도진이라는 남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소문으로만 듣던 잔혹한 기업 사냥꾼과 오늘 자신이 마주한 능글맞고 치밀한 전략가 사이의 간극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와의 위험한 동거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서울의 중심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블랙스톤 홀딩스의 사옥은 마치 거대한 검은 요새처럼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한재인은 강도진과의 계약에 따라 그의 약혼녀 자격으로 회사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살벌한 공기에 압도되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로비에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달리 검은 정장을 입고 이어피스를 낀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방문객을 환영하기보다는 감시하는 쪽에 가까웠다. 제이는 이곳이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위에서 줄타기하는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라는 소문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최상층에 위치한 대표이사 집무실 문이 열리자 드넓은 공간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강도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는 마치 어둠 속의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제이가 들어오는 순간 정확하게 그녀를 포착했고 그 서늘함에 제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도지는 제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고 그 동작 하나에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어 그녀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집무실 안은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삭막한 공간이었으며 이는 주인을 쏙 빼닮아 있었다. 제이는 이곳에서 그가 어떻게 수많은 기업들을 사냥하고 집어삼켰는지 상상해 보려 했지만 그 잔혹함을 가늠하기조차 두려웠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중년의 남성이 비서의 안내를 받지 않고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는 블랙스톤의 2인자이자 도진의 정적인 최명석 부회장이었다. 최 부회장은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며 도진에게 다가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최근 진행 중인 인수 합병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진의 공격적인 경영 방식이 이 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며 은근히 압박을 가했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대꾸할 뿐이었다.
제이는 두 남자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과 살기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는데 그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최 부회장의 시선이 우연을 가장해 소파에 앉아 있는 제이에게 머물렀고 그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하이에나와 같았다. 최 부회장이 나간 후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이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에 섰는데 그의 표정은 아까와는 달리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그는 방금 나간 작자가 바로 하늘건설의 채권을 사들이고 제이의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제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분노로 인해 손이 부들부들 떨려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다. 도지는 그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신을 이용해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제이는 이제야 자신이 왜 이 위험한 남자와 손을 잡아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임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며칠 후 제이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한울건설의 외곽 물류 창고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업무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제이는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두 대가 자신의 차 앞뒤를 가로막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차 문이 열리고 험상리는 인상의 남성 대여섯 명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내렸고 그들은 제이를 포위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지난번 그녀가 돈을 주고 고용하려 했던 어설픈 연기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폭력 조직원들의 살기였기에 제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최 부회장의 사주를 받고 제이를 납치해 도진을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움직이는 하수인들이었다. 제이는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내리쳐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남자는 제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얌전히 굴지 않으면 예쁜 얼굴을 망가뜨려 주겠다고 협박했고 제이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창고 입구 쪽에서 굉음과 함께 최고급 스포츠카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돌진해 들어와 놈들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차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는 재킷을 벗어던지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분노한 야수 그 자체였다. 도지는 망설임 없이 놈들에게 달려들었고 그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였다. 그는 첫 번째 놈의 명치를 가격해 순식간에 쓰러뜨린 뒤 휘두르는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막아내고 상대의 팔을 꺾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지만 도진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오직 눈앞의 적을 파괴하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다. 제이는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평소에 냉철한 CEO 강도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륙에 익숙한 전장의 지휘관만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놈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짓밟으며 하나둘씩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지만 도지는 코웃음을 치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지만 도지는 가볍게 몸을 피한 뒤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고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우두머리가 기절하자 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놈들 사이를 걸어 나와 제이에게로 향했다. 그의 흰 셔츠에는 놈들의 피가 튀어 붉은 얼룩이 져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이 그의 야성미를 더욱 부각했다.
제이는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진이 재빠르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다. 도진은 제이의 얼굴을 거친 손길로 감싸쥐고 이리저리 살피며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는데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흥분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으며 제이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안았고 제이는 그의 가슴에서 들리는 격렬한 심장 박동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피냄새와 짙은 남자의 향기는 제이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고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도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자신에게 속한 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제이는 이 남자가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이자 동시에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한 검임을 직감했다. 상황이 정리되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도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뒷수습을 지시한 뒤 제이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웠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리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뜨리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도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앞으로는 자신의 허락 없이 혼자 다니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그 말투에는 명령이 아닌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제이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밤 자신이 목격한 도진의 진짜 모습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남자였다. 도진은 제이를 그녀의 집이 아닌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는데 지금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는 화려했지만 지독히도 고독한 공간이었고 제이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도진의 인간적인 외로움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제이의 찰과상을 직접 치료해 주었는데 투박한 손길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약을 바르는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그 순간 묘한 전류가 흐르며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계약 관계 이상으로 깊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도지는 치료를 마친 뒤 제이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쉬라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다. 제이는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도진이 남기고 간 온기를 느끼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오늘 겪은 공포와 도진이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의외의 다정함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최 부회장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도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도진에게 단순한 이용 가치가 있는 장기말에 불과한 지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도진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이는 거실 소파에서 잠든 도진을 발견했는데 항상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그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잠든 것을 보니 묘한 연민이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는 밤새 검토한 듯한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중에는 한울건설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회생 방안이 적힌 보고서도 섞여 있었다. 제이는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옴을 느꼈고 그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그의 어깨에 덮어주며 잠시나마 그가 편안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랐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였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함께 헤쳐나가야만 했다. 이튿날 아침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낯선 침실을 가득 채우자 한재인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지난밤에 격렬했던 사건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온몸에 남아있는 근육통과 손등에 붙어있는 밴드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완벽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강도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어젯밤 야수 같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차갑고 빈틈없는 기업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제이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 이면에 감춰진 고독과 자신을 구하기 위해 보여주었던 뜨거운 분노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다. 도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화려한 드레스 상자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오늘 밤 열리는 자선 경매 행사에 동행해야 한다고 건조한 목소리로 통보했다. 그 행사는 겉으로는 부르 이웃을 돕기 위한 사교 모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재계 인사들이 은밀하게 뒷돈을 거래하고 인맥을 과시하는 위선의 장이었다. 특히 이번 경매는 최명석 부회장이 주도하는 행사로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루트로 의심받고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제이는 도진이 자신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이 위험한 작전의 공범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묘한 긴장감과 함께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상자를 열어 짙은 붉은색의 우아한 드레스를 꺼내 들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음을 확인했다. 행사장인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취재진과 화려한 조명으로 번쩍이고 있었고 입구에서는 유명 인사들이 연신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었다. 도진이 차문을 열어주고 에스코트하듯 손을 내밀자 제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이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듯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블랙스톤의 젊은 제왕과 한울건설의 막내딸이라는 세기의 커플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도지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이의 허리를 감싸 안아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제이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연기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며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가면을 쓴 듯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상류층 인사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아는 체를 하며 탐색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 틈바구니에서 최명석 부회장이 와인잔을 들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가왔는데 그는 어젯밤의 납치 실패를 전혀 모르는 척 뻔뻔하게 인사를 건넸다. 도지는 태연하게 그의 악수를 받아주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살벌한 기류에 주변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제이는 최 부회장의 비열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도진의 옆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그 모습에 도진은 내심 놀라움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화초가 아니라 거친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나무처럼 성장해 있었다.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도진은 제이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작전 개시를 알렸다. 도진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제이는 보안 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서버실이 있는 통제구역으로 잠입해야 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화장실을 찾는 척하며 연회장을 빠져나와 긴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미리 도진이 심어둔 내부 조력자가 소란을 피워 그들을 유인한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도진이 건네준 해킹 툴이 담긴 USB를 서버실 메인 컴퓨터에 꽂고 데이터가 전송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때 복도에서 구두 굽소리와 함께 최 부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제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그녀는 서버실 안쪽 구석에 있는 비품 창고 문을 열고 몸을 던지듯 들어갔는데 좁고 어두운 공간 안에서
누군가의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다.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익숙한 향기와 함께 커다란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고 어둠 속에서 도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역시 다른 루트를 통해 잠입했다가 최 부회장의 불시 점검을 피해 이곳으로 몸을 숨긴 것이었는데 두 사람은 뜻하지 않게 비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었다. 문 밖에서는 최 부회장이 부하 직원들을 질책하며 서류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로에게 밀착해 있어야만 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고 도진의 뜨거운 숨결이 제이의 목덜미에 닿아 소름이 돋았다. 제이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설렘이 뒤섞인 감정으로 도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좁고 은밀한 공간은 바깥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두 사람을 격리해 주었고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도진은 제이의 귓가에 작게 속삭이며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배신과 고독에 대해 짧게 털어놓았고 제이는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처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깊은 교감을 나누었고 그 눈빛 속에는 연민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최 부회장이 마침내 서버실을 나가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두 사람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서로를 안고 있는 팔을 풀지는 않았다. 도진은 제이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잠시 동안 그녀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평소와 달리 깊고 그윽했다. 제이는 순간 그가 자신에게 키스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고 자신들의 관계는 계약에 묶여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키며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는 듯 보였다. 제이는 아쉬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았다. 두 사람은 확보한 데이터를 챙겨 서버실을 빠져나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회장으로 복귀했다. 도진은 최 부회장에게 다가가 낙찰받은 그림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최 부회장은 자신의 뒤통수가 가격당한 줄도 모른 채 거만하게 웃어 보였다. 제이는 그 가식적인 현장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도진과 눈이 마주치자 은밀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파트너로서 적들의 심장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빼내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이전처럼 어색하거나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틋함이 섞인 공기였다. 도진은 운전을 하면서 힐끔힐끔 조수석에 앉은 제이를 바라보았고 제이 역시 창밖을 보는 척하며 유리에 비친 도진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오늘 밤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뜨렸고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마음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 도진의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도진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핸들을 잡고 잠시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제이에게 오늘 정말 잘해주었다고 칭찬하며 덕분에 최 부회장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를 쥐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제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자신도 회사를 구하기 위해 한 일이라며 애써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가 사랑스럽다는 듯 피식 웃으며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아주 잠시 어루만지다 거두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제이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고 그녀는
자신이 이미 이 위험한 남자에게 깊이 빠져버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이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도진의 손길이 닿았던 뺨을 만지작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약 결혼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다. 최 부회장과의 싸움이 끝나면 이 계약도 종료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도진 역시 서재에 홀로 앉아 독주를 마시며 제이와의 관계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세계에 그녀를 계속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괴로워했다. 최명석 부회장이 보낸 경고장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선 선전포고였고, 그 대상은 강도진의 가장 아픈 부분인 한재이였다. 제이는 도진과의 저녁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검은 승합차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인천 앞바다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폐창고 의자에 묶여 있었다. 창고 안은 습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곳곳에 녹슨 철근과 쇠사슬이 널려 있어 마치 도살장을 연상케 하는 끔찍한 풍경이었다. 최 부회장은 제이의 맞은편에 앉아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도진이 무릎 꿇는 꼴을 보기 위해 그녀를 미끼로 썼다고 조롱했다. 제이는 공포에 질려 몸이 떨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보며 비겁한 짓을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강도진은 제이의 납치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내면의 야수가 깨어났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블랙스톤의 최정예 보안팀을 소집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제이의 핸드폰 위치 추적 결과를 토대로 직접 차를 몰고 현장으로 질주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등에는 시퍼런 핏줄이 돋아 있었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도진에게 있어 제이는 단순한 계약 파트너를 넘어 자신의 잿빛 인생에 처음으로 색을 입혀준 유일한 구원이자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이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만약 그녀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상처가 난다면 최명석을 포함한 관련된 놈들을 모조리 찢어발기겠다고 다짐했다. 폐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지며 도진의 차량이 안으로 돌진해 들어오자 최 부회장의 수하들이 당황하며 무기를 꺼내 들었다.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걸어 나온 도진은 더 이상 깔끔한 슈트를 입은 CEO가 아니었으며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살기를 내뿜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직 의자에 묶여있는 제이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제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겁에 질린 표정을 확인한 순간 도진의 이성은 끊어졌고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를 내며 놈들에게 달려들었다. 도진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건달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그는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는 수준을 넘어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고 관절을 꺾어버리는 잔혹한 무술을 구사하며 전장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피를 볼수록 더욱 광폭해지며 놈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최 부회장의 수하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해결사라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드는 도진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기 바빴다. 제이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도진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괴물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거구의 사내마저 도진의 발차기에 나가 떨어지자 창고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최 부회장이 서 있는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그 모습은 마치 사신이 다가오는 듯한 공포감을 주었다. 최 부회장은 사색이 되어
뒷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제이의 머리에 겨누며 더 다가오면 쏘겠다고 발악하듯 소리 질렀다. 하지만 도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쏠 테면 쏴보라고 도발했는데 그 눈빛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도진은 최 부회장과의 거리를 좁히며 그가 저지른 횡령과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읊조리기 시작했다. 최 부회장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도진의 말에 반박하며 자신이 블랙스톤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횡설수설하며 모든 범죄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 그는 도진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도진이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도진의 가슴 쪽에 달려있던 초소형 바디캠과 창고 구석에 미리 설치해둔 무선 송출 장치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하여 경찰청 서버로 전송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최 부회장이 당황하여 총구를 도진에게 돌리는 순간 도진은 번개처럼 몸을 날렸다. 탕하는 총성과 함께 총알이 도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최 부회장의 손목을 걷어차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도진은 쓰러진 최 부회장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고는 주먹을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더러운 피를 손에 묻힐 가치조차 없다는 듯 최 부회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때마침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무장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상황이 종료되자 도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이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는데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이는 밧줄이 풀리자마자 도진의 목을 끌어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도진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어깨에서 흐르는 피가 흰 셔츠를 붉게 물들였지만 도진은 자신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제이의 얼굴을 살피며 다친 곳은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했다. 제이는 그의 상처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지혈을 하려 했지만 도진은 괜찮다며 그녀를 안심시키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경찰과 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도진은 제이를 자신의 품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으려 했다. 그는 구급차에 타는 것조차 거부하고 자신의 차 뒷좌석에 제이를 태운 뒤 비서에게 운전을 맡기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차 안에서 도진은 제이의 손을 꽉 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며 오늘 밤 자신이 느꼈던 끔찍한 상실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제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죽음보다 더 두려웠다고 고백했고 그 말은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진실하고 절절하게 제이의 가슴을 울렸다. 제이는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체온을 느끼며 지옥 같았던 오늘 하루가 비로소 끝났음을 실감했다. 최 부회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몰락했고 한울건설을 위협하던 검은 그림자도 완전히 거쳤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가짜 관계가 목숨을 건 구출 작전을 통해 진짜 사랑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제이는 도진이 자신 때문에 다치고 위험에 빠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슬픈 예감에 사로잡혔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마친 도진은 붕대를 감은 채 제이가 누워있는 병실로 찾아왔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제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던 도진은 의자를 끌어다 침대 곁에 앉아 하염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험난한 세계에 이 맑고 순수한 여자를 계속 묶어두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도진은 잠든 제이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하며 내일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지만 자신의 마음만은 돌이킬 수 없음을 씁쓸하게 인정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고요했고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최명석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확정되고 그와 결탁했던 비리 세력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블랙스톤 홀딩스는 창사 이래 가장 큰 격변기를 맞이했다. 강도진은 그 혼란을 특유의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빠르게 수습해 나갔고, 한울건설 역시 블랙스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법정 관리를 벗어나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한재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회복하고 회사가 안정되자마자 도진과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했고, 그것이 도진을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도진이 자신 때문에 총상까지 입으며 목숨을 걸었던 그날 밤의 기억은 그녀에게 깊은 사랑과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다. 제이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도진의 집무실을 찾았는데 그곳은 여전히 차갑고 위압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제이가 내민 계약 해지 합의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제이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며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이별을 고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지만 펜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음을 제이는 놓치지 않았다. 짧은 침묵 끝에 도진은 알겠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이는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왔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이별 후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더디게만 흘러갔다. 제이는 회사 경영 수업에 몰두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려 노력했지만 문득 떠오르는 도진의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뉴스 화면에 스치듯 나오는 도진의 모습만 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길을 걷다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걸음을 멈추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한편 도진은 이별 후 더욱 일중독자가 되어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 그의 주변에는 다시금 예전의 그 서늘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결계가 쳐졌다. 하지만 늦은 밤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는 그의 눈빛은 지독한 고독과 그리움으로 젖어 있었고, 그는 자신이 제이 없는 삶을 견딜 수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제이에게 낯선 번호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이 없는 그 메시지에는 오늘 밤 9시 블루문이라는 짧은 문구만이 적혀 있었지만 제이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블루문은 그녀가 도진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허름한 뒷골목에 바였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시작점이었다. 제이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옷장을 열어 가장 단정하면서도 예쁜 옷을 골라 입었고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이나 표정을 연습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고 이번에는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집을 나섰다. 블루문에 들어선 제이는 잠시 숨을 멈췄는데 그곳의 풍경이 몇 달 전 그녀가 처음 왔을 때와 놀랍도록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구석진 테이블에 가죽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독주를 마시고 있었다. 도진은 완벽한 슈트 차림의 CEO가 아니라 그날 밤 그녀가 오해했던 위험하고 거친 건달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제이가 천천히 다가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도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입가에는 장난기 어린 그러나 다정함이 묻어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연기하며 아가씨 혹시 사람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냐고 짙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제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도진이 먼저 테이블 위에 낡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제이가 그에게 건달 연기를 의뢰하며 주었던 바로 그 돈 봉투였고, 도진은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 소중히 간직해왔던 것이었다. 도진은 봉투를 제이 쪽으로 밀며 이번에는 내가 의뢰를 하나 하고 싶어서 불렀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이의 앞으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었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다. 화려한 조명도 없는 낡은 바닥 위였지만 도진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고 진심이 담긴 그의 행동에 제이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도진은 반지를 꺼내 제이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이번 의뢰 내용은 평생 내 곁에서 나를 감시하고 사랑해주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계약 기간은 평생이며 위약금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로맨틱하고도 그다운 프러포즈였다. 제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시간 동안 돌아온 길 끝에 마침내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첫 만남은 거짓과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웨딩홀은 수많은 하객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블랙스톤 그룹의 강도진 회장과 한올건설의 한재희 대표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며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제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남편이 될 도진이 서 있었다. 도진은 긴장한 제이의 손을 잡아주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는데 오늘 예식장에 깽판 치러 올 건달은 고용하지 않았으니 안심하라는 농담이었다. 제이는 그 말에 빵 터져 웃음을 참지 못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버진로드를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어울렸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도진과 제이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제이는 문득 그날 밤 블루문에서의 만남을 떠올렸는데 만약 그때 자신이 도진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망쳤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가 고용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건달이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수호자이자 평생의 동반자를 선물해 주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새로운 시작을 자축했다. 도진은 제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고백했다. 제이 역시 도진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당신이 나의 갑이고 내가 당신의 영원한 을이 되어주겠다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긴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다. 전설적인 CEO와 당찬 재벌 3세의 로맨스는 그렇게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